중급 62쪽, 고급 86쪽. 자, 고대의 경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3번의 니은만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삼국시대 역은 15세 이상이다. 15세 이상 동그라미. 자, 삼국시대까지는 역을 침발할 때 15세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통일신라가 되면은 16에서 60세로 바뀝니다. 자, 이제는 통일신라 시대 때는 16에서 60. 여러분 이때는 뭐 60세 이하다 그런 게 필요 없죠. 왜? 그 전에 다 죽으니까. 예, 통일신라부터 16에서 60세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도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도표인데 이게 좀 근거가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거의 적으니까 요거 하나만 좀 알아주십시오. 자, 인도세가 호세보다 크다. 여러분 고대는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료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의 토지를 갖고 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토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토지보다 노동력 지배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인두세, 노동력에 대한 세금이 더 크다는 거죠. 이것 정도만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의 니은진 보겠습니다. 6번의 니은. 자, 6번의 니은 보시면은 시전이란 말이 있어요. 시전. 예. 자, 여러분, 소지왕 때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소지왕 때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소지왕 때는 여러분, 그 시장을 뭐라고 했냐면 시사라고 했어요. 시사. 이게 지정왕 때 동시로 바뀝니다. 이름이 동시. 자, 그리고 동시전은 뭐냐면 동시의 상인들을 감독하는 거죠. 예. 자, 신라의 시전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청입니다. 상인들이 사기치나 않치나 감독하는 관청인데, 여기 보십시오. 고려와 조선의 시전은 한자가 다르죠. 이건 가계전자죠. 이거는 궁궐 옆에 있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궁궐 바로 옆에 있는 시장, 즉 관허 시장을 얘기하죠. 궁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국가한테 허락을 받고 상업활동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시전은 시장을 얘기하고 신라의 시전은 관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청. 예, 그래서 이 신라의 시전은 관청이죠. 상인들이 사기치나 않치나 감독하는 관청인데, 이건 고려시대 가면 이제 경시서가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한자가 다르죠? 신라의 시전은 관청입니다. 관청이고 고려와 조선의 시전은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시전은 관청이기 때문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가면은 경시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 도표 좀 봐주세요. 자, 통일신라부터 이런 시스템이 완비가 됩니다. 세금이 여러분 3개가 되는 겁니다. 전세, 공납, 그리고 합쳐서 역이라고 하죠. 전세, 공납, 역, 이렇게 3개입니다. 자, 전세는 여러분 생산량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겁니다. 예,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납은 호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 호는 집을 얘기하죠. 예, 대전의 특산물이 밤이다. 그러면 여러분 대전 1호당 밤 한 박스를 내는 겁니다.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호를 기준으로. 그 다음 이건 역이죠. 16에서 60세. 역은 다시 2개로 갈라집니다. 군역과 요역으로 나눠지죠. 군역은 군대 가는 거고, 요역은 성곽이나 궁궐을 만들 때 일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그림 보십시오. 밑에 그림 보시면은 정전이 나와 있죠. 정전. 자, 정전은 여러분, 자 보세요. 성덕왕이 농민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는 사료가 나오는데, 여러분 실제로 준 게 아니죠. 자, 이 개똥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똥이 땅은 개똥이 아빠가 준 겁니다. 개똥이 아빠가. 근데 왕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준 거야! 그러는 거죠. 누구한테? 귀족들에게. 내가 준 거야! 그래요. 실제로는 개똥이 아빠가 준 건데 성덕왕은 관념적으로만 준 겁니다. 자, 우리 왕토 사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토 사상은, 자, 왕토 사상은 관념적으로는 국가의 모든 땅은
왕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다? 개인 거죠. 자, 그래도 관념적으로 왕 거니까 성덕왕은 여러분 관념적으로 준 겁니다. 실제로는 개똥이 아빠가 준 거죠. 그런데 성덕왕이 내가 준 거야 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준 거죠. 자, 귀족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관념적으로 성덕왕이 준 거니까 귀족들은 찝쩍거리지 마라. 여기서는 왕인 내가 나만이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즉 정전을 지급했다는 것은 실제로 지급한 게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지급한 거고, 그리고 정전을 지급했다는 말을 통해서 뭐라 할 수 있다?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이슬람 상인들이 울산항을 통해서 많이 옵니다. 신라로 울산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슬람 상인들이 많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배우 장동건 알죠? 이 장동건 집안이 아마 이 이슬람 상인 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장동건이 덕수장씨거든요. 덕수장씨가 이슬람 계통,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 이슬람에서 왔던 상인이 신라에 남아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동건 코가 높죠. 예. 자, 이 고대 경제에선 여러분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민정문서입니다. 민정문서. 자, 3번에 별표 쳐주시고 민정문서 너무나 중요하죠. 자, 민정문서는 여러분 일본 도다이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포장지로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신라의 문정문서는 어디에 관한 거냐면 서원경, 지금의 청주 지방에 관한 겁니다. 지금의 청주 지방의 토지, 인구, 가축의 수 이런 것들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지금의 청주,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는 서원경이었죠. 이 서원경 지방의 토지, 인구, 가축의 수를 정리한 게 민정문서입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조세, 곡물, 역을 징발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민정문서는 청주 지방을 매년 조사하고 매년 징수한 겁니다. 매년 조사하고 매년 징수했는데 여러분 단지 민정문서는 3년마다 작성할 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청주 지방의 토지가 얼만큼인지, 인구가 얼만큼인지, 특산물이 얼만큼인지 매년 조사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2년은 대충 조사하고 3년째 됐을 때는 정확히 조사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는 대충 조사하고 세 번째 연도는 정확히 조사해서 민정문서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예, 3년에 한 번씩은 정확히 조사해서 민정문서를 3년에 한 번씩 작성한다. 조사는 매년 하고 매년 징수합니다. 3년마다 세금을 걷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으면 저부터 그쪽으로 이사 가겠죠. 매년 조사하고 매년 징수하는데 작성만 3년마다 한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여러분 촌 단위까지는 관리가 파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촌주가 작성한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왕의 관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촌주가 작성한다는 겁니다. 자, 신라의 민정문서는 자, 토지의 면적이 나와요. 이게 고려시대 가면 이 촌의 면적이 양안이 됩니다. 양안은 토지 대장을 얘기하죠. 토지 대장. 그 다음에 여러분 남녀, 연령, 노동력의 다과에 따라서 호를 9등급으로 나눴어요. 인구는 6등급으로 나눴습니다. 호는 9등급으로 인구는 6등급.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인구를 9등급으로 나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인구를 9등급으로 나눴다면 사람이 이때 90살까지 살았다는 거 아니야. 이건 불가능하죠. 이때는 여러분 거의 60세 이하에 다 죽습니다. 물론 장수왕 같은 경우는 뭐 90몇 살까지 살았지만 특수한 경우고 거의 여러분 60세 이하에 죽어요. 그러니까 인구를 9등급으로 나눴다 틀린 거죠. 호를 9등급, 인구를 6등급으로 나눴어요. 자, 그리고 호를 9등급으로 나눌 때 기준이 뭐다? 노동력이라는 거죠. 고대 사회는 토지가 중요하다, 노동력이 중요하다. 노동력이 중요하니까 노동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호를 9등급으로 나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자도 파악했지만 여자는 징발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힘이 없으니까 반만 축내겠죠. 그래서 단지 파악만 한 거지 여성은 징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답에 명칭이 써 있는데 촌주위답은 촌주가 직접 경영하는 거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연수위답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정전으로 추정합니다. 연수위답을. 예, 그리고 삼밭,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이런 특산물을 기록했어요. 자, 여러분 촌의 면적 이거는 고려시대 가면 양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거 인구 나눈 거를 고려시대 가면 호적으로 정리합니다. 호적. 그 다음에 이런 특산물, 이게 고려시대 가면 공안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는 촌의 면적을 적은 노트를 뭐라고 한다? 양안이라고 하고, 인구를 적은 노트를 호적이라고 하고, 특산물을 적은 노트를 공안이라고 하는데, 자, 통일신라 민정문서에는 토지의 면적, 인구, 특산물이 다 써 있으니 통일신라까지는 양안, 호적, 공안의 구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통일신라까지는 양안, 호적, 공안의 구분이 없었다. 그러니까 양안, 호적, 공안의 구분은 고려시대부터입니다. 양안은 토지 대장을 적은 노트고, 호적은 인구를 적은 노트고, 공안은 특산물을 적은 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음 페이지 좀 별표 치시고, 통일신라 때 이제 이슬람 상인들이 많이 왔어요. 이슬람 상인들이 많이 왔는데 어느 항구로 많이 왔다? 어느 항구로 별표 치시고, 울산항을 통해서 많이 왔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울산항 여기 나오죠. 그리고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했어요. 청해진 뜻이 뭡니까? 바다를 깨끗이 한다. 해적들을 토벌해서 바다를 깨끗이 한다. 장보고가 통일신라 시대 때 청해진을 설치해서 바다를 깨끗이 했어요. 청해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청해진의 위치는 여기죠. 여기. 자, 그리고 이 지도에다가 표시 좀 하죠. 통일신라 시대 가장 중요한 무역항이 3개입니다. 3개. 자, 여기 울산항, 그 다음에 영암, 그 다음에 당항성. 이 3개. 이게 통일신라 시대 중요한 국제 무역항이고, 그 다음에 별표 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있죠. 이런 빨간색.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색 이것들이 뭐냐면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입니다.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 신라방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신라소는 신라방에 생긴 신라인의 자치 행정기관이고, 그 다음에 신라관은 신라사신의 유숙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덩저우에 발해관도 있고 신라관도 있습니다. 발해관은 발해 사신들이 묻는 유숙소고, 신라관은 신라 사신들이 묻는 유숙소죠. 그리고 여러분 이 법화원 같은 거는 누가 세운 거죠? 장보고가 세운 절입니다. 장보고가 세운 절인데, 이런 법화원을 여러분 신라인들이 세운 절이다. 그래서 신라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좀 알아주세요. 5번. 자, 5번은 여러분 이제 발해의 경제 생활이 나오죠. 발해의 경제 생활이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시험에 나올 게 요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발해의 특산물이 뭐다? 발해의 특산물은 솔빈부의 말입니다. 솔빈부의 말, 요 정도 하나 알아주시고, 그 다음 발해는 여러분 북쪽이 있으니까 밭농사가 잘 된다, 논농사가 잘 된다, 밭농사가 잘 돼요. 논농사도 일부 되긴 하지만 밭농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대의 사회 보겠습니다. 자, 중급은 68, 고급은 96이네요. 자, 고대의 사회. 자, 고대의 신분제도를 보겠습니다. 고대의 신분제도를 보면 귀족과 호민이 있죠. 귀족과 호민을 뭐라고 하냐면 상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호는 여러분 천민이 아닙니다. 천민이 아니라 평민입니다. 평민. 자, 여러분 부여의 귀족은 누구였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고구려의 귀족들은 뭐였죠? 상가, 고추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귀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여러분 각기 어떤 관리를 거느렸다? 대사자, 사자라는 관리를 거느렸죠. 여러분 이런 족장들이 독자적으로 관리들을 거느리니 왕권은 강한 거야, 약한 거야? 약한 거죠. 연맹국가의 특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는 상가, 고추가들이 있는데 이들이 각기 사자, 조이, 선인이라는 관리를 거느렸다고 그랬죠. 고구려도 연맹국가니까, 처음에는 연맹국가니까 이런 독자적인 관리들을 거느렸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각기 대사자, 사자라는 관리를 거느렸고, 상가, 고추가는 각기 사자, 조이, 선인이라는 관리를 거느렸다고 그랬죠. 자, 이 사람들이 바로 호민인 겁니다. 그래서 귀족, 호민 모두 합해서 상호입니다. 상호. 예, 이걸 합해서 상호라고 하고, 하호는 여러분 평민입니다. 평민. 자, 시험 문제에서 하호가 전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이때는 전쟁에 나가면 전리품을 얻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귀족만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오한테 주진 않겠죠. 하오는 단지 전쟁할 때 물건만 나르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오는 여러분 고대에서 전쟁을 할 때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럼 틀립니다. 단지 물건만 나르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써 있군요. 호민 이렇게 써 있네.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이 그림 중요합니다, 여러분. 밑에 그림. 자, 고구려인의 상무적 기풍, 이 표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고구려인들은 매사에 신속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 절을 할 때도 발 하나를 빼고 한다고 했다. 이는 위사시 다음 동작을 민첩하게 취하기 위함이다. 이 표현 외워주시고, 이 깃털이 이 사람 두 개죠. 깃털의 숫자에 따라서 상층 귀족이냐 하층 귀족이냐 알 수 있어요. 상층 귀족은 깃털이 두 개고 하층 귀족은 깃털이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여, 고구려 모두 같은 집단이죠.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둘 다 일책 12법이 있습니다. 자, 10,000원 훔치면 얼마 갚아야 돼? 12만 원 갚아야 돼요. 자, 백제는 여러분 고구려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비슷한 법이 있는데, 자, 백제는 일책 12법이 아니라 일책 2배 또는 3배법입니다. 특히 여러분 요게 중요합니다. 뇌물을 수수했을 때 여러분 3배를 배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뇌물죄는 어디밖에 없다? 백제밖에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세련된 율령을 가진 나라가 백제라는 거죠. 고구려, 부여는 관리 횡령죄가 없어. 그러면 거기는 보편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걸 다. 예,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율령 반포가 빠른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백제였죠. 백제가 율령 반포가 가장 빨랐죠. 그리고 가장 세련되었습니다.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누가 먼저 탄생합니까? 고구려가 먼저 탄생하죠. 하지만 율령 반포는 백제가 가장 빠른 겁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고구려에서는 율령 반포를 누가 합니까? 소수리망이 하죠. 소수리망은 사색입니다. 신라는 율령 반포를 누가 합니까? 버풍왕이 하죠. 버풍왕은 육색이죠. 백제는 율령 반포를 누가 합니까? 고이왕이 하죠. 고이왕은 삼색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율령 반포가 빠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양직공도 보면 우리가 했었죠. 예. 중국 남조의 한 나라가 양나라입니다. 자, 이 양나라는 백제를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에 백제 사신을 이렇게 가장 멋지게 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 사신도 왔고 신라 사신도 왔는데 외 사신과 신라 사신은 대충 그렸습니다. 근데 백제 사신을 가장 이렇게 멋지게 그렸다는 거예요. 원본은 여러분 좀 흐리게 나오는데 저희가 복원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양직공도를 복원한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복장을 이용해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자, 고구려, 백제 모두 투호를 즐겼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 화살 던지는 거죠. 예, 고구려, 백제 모두 투호를 즐겼다. 자, 그 다음에 요 도표도 중요합니다. 요 도표. 자, 백제의 16관등제와 복색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백제는 여러분 자비청입니다. 자비청이죠. 자비청. 신라는 뭡니까? 신라는 자비청황입니다. 신라는 자비청황이고, 여러분 고려 광종 때는 어떤 복색이 결정이 되죠? 자, 단, 비, 록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백제는 자비청이고 신라는 자비청황이고 고려는 자단 비록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솔개가 있고 덕개로 나눠집니다. 솔개와 덕개로 나눠지는데 솔개 이상이 은화강식을 부착합니다. 은화강식을 부착한다. 솔개 이상이. 자, 그리고 여러분 좌평이 관등이라고 써 있죠. 자, 백제는 여러분 관등이 관직입니다. 자, 써주십시오. 백제는 관등이 관직이다. 다시 말해서 좌평은 관등이자 관직입니다. 자, 우선 써준 다음에 설명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관등이자 관직이다.
자, 좌평은 관등이자 관직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를. 자, 신라 보시면은, 자, 여러분, 이벌찬, 이찬, 잡찬, 파진찬 있죠? 예, 이건 여러분 관등입니다. 관등. 예. 그리고 여러분 좀 이따 쓰시고, 집사부의 시중이 있어요. 집사부의 시중은 여러분 관직입니다. 관직. 이벌차는 뭐라고? 이벌차는 관등이라면 집사부는 여러분, 집사부의 시중은 관직인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벌찬이 집사부의 시중에 임명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급 공무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9급 공무원까지 있죠. 1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은 관등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이거는 관직이죠. 그러면 1급 공무원이 국무총리에 임명되는 겁니다. 국무총리는 1급 공무원이죠. 1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이거는 여러분 관등입니다. 국무총리, 장관 이건 관직이죠. 그러니까 1급 공무원이 이벌찬이고 국무총리가 집사부의 시중이잖아. 이벌찬이 집사부의 시중에 임명되는 거니까 여러분 신라는 관등과 관직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야. 지금처럼 1급 공무원은 관등이고 국무총리는 관직이잖아. 이렇게 나눠졌는데 백제는 좌평이 관등이자 관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대족장이 6두품이 되고 중소족장이 5두품, 4두품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6두품은 여러분 아찬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대하찬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5두품은 대남아까지밖에 못 가요. 급벌찬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4두품은 대사까지밖에 못 가요. 예, 남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보세요. 6두품은 아찬까지밖에 못 가요. 5두품은 대남아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면 아찬까지 올라가서 6두품이 더 이상 승진이 안 되니까 일할 의욕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아찬을 여러 개로 나눠요. 뭐 아찬, 중아찬, 삼중아찬, 사중아찬 계속 승진할 수 있도록 아찬을 여러 개로 나누는데 대하찬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승진은 계속 될 수 있도록 아찬을 여러 개로 나눴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중의제라고 합니다. 중의제. 아찬과 대남아를 여러 개로 나눈 거야. 그래서 계속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대하찬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승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중의제라고 그래요. 중의제. 자, 그 다음에 복색을 보십시오. 자비청황이죠. 자비청황인데 여러분 보세요. 진골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고위관리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진골도 나이가 어려. 그럼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진골도 관등이 낮을 때는 뭐를 입겠어요? 황색을 입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골품이 복색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황색을 입었어 어떤 관리가. 그럼 그 사람이 진골인지 육두품인지 알 수 없잖아. 진골이든 육두품이든 관등이 낮을 때는 황색을 입는 거예요. 자, 골품이 복색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누가 복색을 결정한다? 관등이 복색을 결정하는 겁니다. 관등이 낮으면 황색, 높아지면 청색, 더 높아지면 비색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관리가 황색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골인지 육두품인지 알 수는 없죠. 골품이 복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등의 고하가 복색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시가 있죠. 중시. 여러분 집사부의 시중은 원래 중시였습니다. 중시가 시중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 다음 중시 신표입니다. 령은 뭐냐면 여러분 장관입니다. 장관. 그 다음에 중시 또는 시중의 조교가 실랑입니다. 실랑이고 령의 조교가 경입니다. 알겠죠? 중시의 조교가 실랑이고 령의 조교가 경입니다. 그 다음에 도독은 주의 장관이죠. 주의 장관. 원래는 군주라고 했죠. 군주라고 했는데 총관, 도독으로 바뀝니다. 주의 장관은
총관 군주라고 했다가 총관 도독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소경, 오소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조그만 수도, 작은 수도, 오소경, 소경의 장관은 사신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에 의하면 육두품도 도독 사실 할 수 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 못합니다. 실제로 못해요. 여러분 육두품은 절대로 여러분 장관급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왼쪽에 그림 보이죠? 왼쪽에 여러분 책 보시면은 육두품은 절대로 장관급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시도 될 수 없고 명도 될 수 없고 주의 장관인 도독도 될 수 없고 소의 장관인 사신도 될 수 없어요. 육두품은 여러분 주로 뭘 한다? 시랑 그리고 경을 할 뿐입니다. 시랑과 경을 할 뿐이야. 중시 또는 시중의 조교가 시랑이고 령의 조교가 경입니다. 그러니까 차관급밖에 못해요. 장관은 될 수 없습니다. 차관급밖에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지우겠습니다. 네. 자, 이 골품제도는 여러분 정말 폐쇄적입니다. 여자의 속옷, 치마, 가옥의 규모, 심지어 수레바퀴까지도 골품에 따라서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뭐 가옥 규모, 복색, 수레를 모두 규제한다고 하는데 진골이라면 여러분, 진골이라면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레바퀴가 있으면 이 바퀴살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육두품은 여러분 바퀴살을 이것보다는 적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런 차이도 있다. 심지어 속옷, 치마까지도 규제합니다. 이 정도로 폐쇄적이다. 자, 여러분 골품제도는 여러분 오른쪽 날개를 보시면 골품제도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왕경인과 소경인만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날개 부분에 오소경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지 지방민은 골품제에 포함될 수 없었다.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화랑도를 보세요. 화랑도는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지 진골만이 화랑을 할 뿐입니다. 알겠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계층 간의 대립을 조절할 수 있었다. 자, 계층 간의 대립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시족사의 전통입니다. 신석기 시대 전통. 여러분 시족사의 전통은 신석기 시대 전통이야. 뭐를 추구합니까? 평등을 추구하죠. 화랑도는 여러분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 평등을 추구하니까 시족사의 전통이에요. 그림 보십시오. 자, 신석기 시대부터 같이 사냥을 했고 같이 춤을 췄잖아. 화랑도도 비슷한 겁니다. 남자들이 같이 모여서 사냥도 하고 같이 춤도 추고 그러는 거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전통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단지 진골귀족만이 화랑을 할 뿐이야.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디귿 역할을 보시면 인재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계층이 같은 조직에서 일체감을 갖고 활동하니 계층 간의 대립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미음. 자, 원강법사가 세서고개를 정리합니다. 화랑들이 지켜야 할 5가지 규율을 만든 거죠. 사고니충, 임금한테 충성을 다한다. 사친이요, 부모에게 효도한다. 교유이신, 신뢰로서 친구를 사귄다. 임전무태, 싸울 때는 물러나지 않는다. 살생유택, 살생을 할 때는 가려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원강법사를 보여주고 시대가 언제나 이렇게 물어봐요. 원강법사는 여러분 7세기 진평왕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강법사다 그러면 7세기 진평왕이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뭡니까? 유교죠. 유교고 임전무태는 여러분 상무정신이에요. 무술을 강조하는 거야. 무술을 열심히 하면 전쟁터에서 물러나지 않겠죠. 예, 상무정신, 무술을 강조하는 게 도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불교는 원래 살생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살생을 하되 가려서 한다. 그래서 불교를 좀 변형시켜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세속오계에는 여러분 유교, 불교, 도교의 성격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랑은 여러분 전생에 뭐였다? 미륵이었다. 미륵이라는 부처가 화랑으로 환생했다. 그래서 화랑도는 여러분 미륵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륵이란 부처가 환생해서 화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화랑도는 미륵신앙과 관련되어 있다.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읽으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 요 하나만 좀 우리가 주목하겠습니다. 요 그림.
자, 통일신라 귀족의 모습입니다. 통일신라 귀족들은 중요한 곳에다가 금을 붙였어요. 금, 이거를 금입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숯으로 밥을 해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였다. 그래서 금입택, 그 다음에 숯, 또는 이분들은 여러분 집이 네 채나 있었어요. 네 채.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집을 돌려서 살았어요. 그래서 금입택, 숯, 사전유택 나오면 통일신라 귀족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사치가 심하자 신라의 흥덕왕이 사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귀족들은 흥 하면서 계속 사치를 했습니다. 흥덕왕이 사치 금지령을 내렸으나 흥 하면서 계속 사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자, 고대의 문화 보겠습니다. 중급은 74, 고급은 102점 이렇게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철기 시대부터 한자가 사용되었죠. 자, 여러분, 철제 농기구를 통한 생산력의 증대로 철기 시대가 되면 중국과 교육이 활발해지죠.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붓이 다 중국 건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죠. 붓,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걸 통해서 철기 시대 때 철제 농기구를 통한 생산력의 증대로 중국과 교류가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특히 경남 창원 다오리에서 붓이 발견됐죠. 너무나 중요하죠. 자, 붓이 발견된 곳이 어디다? 붓이 발견된 곳이 경남 창원 다오리입니다. 여기서 붓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철기 시대부터 한자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철기 시대부터 이제 선사시대다, 역사시대다, 역사시대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철기 시대부터 붓이 사용됩니다. 한자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부터 선사시대가 아니라 역사시대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이두와 향차를 사용했다는 건 한문의 토착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고구려. 자,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서울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태학이 설립이 되었죠. 그 다음에 평양으로 천도한 다음에 지방에는 여러분 경당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경당이. 자, 경당은 여러분 정확히 어느 왕 때인지 모릅니다. 장수왕일 가능성이 큰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평양천도 이후에 설립되었다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태학은 여러분 소수리망이 세웠고 국립입니다. 국가가 세웠다면 여러분 경당은 장수왕 이후에 세워졌고 그 다음에 사립입니다. 사립.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리은 백제를 보세요. 백제는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가 있었어요. 오경박사는 오경에 밝은 학자고 의박사는 의학 전문 학자고 역박사는 달력을 만들고 계산하는 전문 학자를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신라는 임신서기석입니다. 자, 임신서기석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임신서기석은 여러분 달력 비석은 아닙니다. 땅에 묻는 거예요. 땅에 묻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타임캡슐입니다. 타임캡슐. 자, 여러분 그 엽기적 근요를 보세요. 엽기적 근요를 보시면 전재현과 차태현이 이렇게 뭘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땅에 묻죠. 이런 게 타임캡슐이죠. 화랑 두 명이 여기다 쓴 거야. 우리 3년 동안 이 유교 경전을 다 외우자. 못 외우면 서로 때리자라고 결심을 하고 여기다 쓰고 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다 외우면 끝내자 그랬는데 땅에 묻힌 채로 발견됐으니 아마 다 못 읽었나 봐요. 예, 죽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화랑들이 들고 있는 책은 불교 경전이다, 유교 경전이다 이렇게 물어봐. 불교가 아니라 유교 경전이다. 자, 임신서기석은 여러분 유교랑 관련된 겁니다. 유교랑 관련된 거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신라를 보겠습니다. 신라 신문왕 때 뭐가 세워진다? 국학이 세워집니다. 국학 일종의 서울대학교죠. 유교를 가르치는 거야. 자, 유교를 가르치는 거고, 자, 국학의 필수 과목은 여기 써 있죠. 국학의 필수 과목은 논어와 효경입니다. 논어와 효경. 예.
자, 여러분, 논어와 효경인데 논어는 여러분 잠깐만요. 네. 논어는 충을 강조하죠. 논어는 국가의 충성을 강조하고 효경은 말 그대로 효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논어와 효경. 논어는 충, 효경은 효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신라 중대 신문왕 때 국학이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신라하대 원성왕 때는 독서삼품과가 설치가 됩니다. 독서삼품과는 쉽게 말하면 국학의 졸업시험입니다. 국학의 졸업시험이에요. 졸업시험. 예. 그리고 국학의 필수 과목은 논어와 효경이었다면 이때는 여러분 필수 과목이 효경 하나로 줄어들어요. 필수 과목이 효경만 필수 과목이 됩니다. 국학의 졸업시험이죠. 자, 그리고 국학은 신라 중대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하대 만들어진 겁니다. 하대. 자, 원성왕은 독서 삼품과를 실시해서 귀족들의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원성왕은 독서 삼품과를 실시해서 귀족들의 원성을 많이 받았다. 왜? 진골 귀족들은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정말 공부시키니까 진골 귀족들의 원성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큰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고 단지 학문과 유학의 보급에 기여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서울대학교가 국학이라면 발해의 서울대학교는 주자감이 있습니다. 주자감. 자, 그 다음에 2번 역사 편찬과 유학 보급을 보겠습니다. 자, 역사서를 보시면 자, 밑에서부터 볼까요, 여러분? 밑에서부터. 자, 신라부터 보면은 신라. 자, 거칠부의 국사가 있습니다. 진흥왕 때 쓰여졌어요. 진흥왕 때 제일 잘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백제는 고흥이 서기를 씁니다. 어느 왕 때?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 때 제일 잘 나갔으니까. 자, 고구려는 영양왕 때 신집 5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신라는 전성기가 어느 왕이야? 진흥왕. 백제는 전성기가 어느 왕이야? 근초고왕. 신라는 어느 왕이야? 전성기가. 참, 고구려는 장수왕이잖아. 근데 이 신지복원은 장수왕이 아니라 영양왕 때 쓰여집니다. 장수왕이 아니라. 자, 원래 6이란 책이 있었는데 6이란 책을 간추려서 신지복원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6위의 요약집을 5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6위는 어느 왕 때 쓰여졌는지 몰라요. 아마 이 6이란 책이 장수왕 때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료가 없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진흥왕, 근초고왕 다 전성기 때 역사책이 쓰여지는데 고구려만 영양왕 때입니다. 예. 장수왕 때가 아니라 영양왕 때죠. 영양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수나라를 격퇴했죠.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영양왕이 수나라를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2번 유학의 보급을 보겠습니다. 2번 자, 유학의 보급을 보시면은 자, 김대문이 있습니다. 김대문. 자, 여러분 김대문과 김대성을 헷갈리지 마세요. 김대성은 여러분 불국사와 석굴암을 만든 사람입니다. 김대성은 불국사와 석굴암을 만들었다. 이 사람은 뭡니까? 김대문이고 이 사람은 김대성이야. 김대문은 책을 쓴 사람이야. 책. 자, 여기 써 있죠? 화랑새기 고승전 한상기를 썼어요. 이 사람은 책을 썼으니 문이 들어가고 이 사람은 건축을 했으니 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화랑새기는 우리나라 화랑을 얘기하는 거야. 고승은 우리나라 고승을 얘기하고 한상기는 여러분 신라의 구주 중에서 가장 컸던 지역이 어디죠? 한산주였죠. 한산주에 관한 지리책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나라 화랑, 우리나라 고승, 우리나라의 한산주를 기록했으니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자, 강수는 외교 문서를 잘 썼습니다. 여러분, 외교 문서를 전달하려면 강을 많이 건너야 돼, 적게 건너야 돼? 많이 건너야 되죠. 그렇게 보세요. 외교 문서를 전달하려면 강을 많이 건너야 돼, 적게 건너야 돼? 많이 건너야 돼. 강은 수, 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강수는 외교 문서입니다. 자, 어떤 외교 문서를 썼냐면 답, 설인, 귀서를 썼습니다. 답, 설인, 귀설. 설인기는 여러분, 설인기는 당나라의 장수입니다. 당나라의 장수. 여러분, 우리 배웠었죠. 나당전쟁, 마지막 나당전쟁이 뭡니까? 기벌포해전이죠.
기벌포해전에서 신라가 당나라를 격퇴해서 나당 전쟁이 끝이 나죠. 그 기벌포해전 때 당나라를 이끌었던 장수입니다. 이 서린기가 신라에 편지를 보냈는데 강수가 답장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청. 설청은 여러분 원효의 아들입니다. 원효의 아들. 원효는 여러분 원씨가 아닙니다. 원씨가 아니라 설씨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씨, 최씨 하면 육두품입니다. 두 개 내어주세요. 설씨, 최씨. 최치원, 육두품이죠. 설청, 예, 육두품입니다. 자, 여러분. 자, 설총은 이두를 정리했고 그 다음에 화한계를 저술했어요. 자, 화한계가 뭔가 여기 써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예, 화항인 모랑과 충신인 할미꽃, 간신인 장미 등을 등장시켰어요. 할미꽃은 못생겼고 장미는 이쁘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 모라는 장미만 이뻐해. 그러다 나라를 망칩니다. 다시 말하면 장미만 좋아하지 말고 할미꽃을 더 좋아해라. 다시 말하면 간신을 멀리하고 충신을 가까이 해라. 군주에게 유교적 도덕 정신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화한계를 여러분 설총은 신문왕한테 바쳤습니다. 유교적 도덕 정치를 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여러분 니은 보세요. 통일신라 후기 때 도당 유학생들이 활동합니다. 김은경, 최치원 당나라로 유학 갔죠. 그리고 발해도 당나라 유학생을 많이 파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라, 발해 모두 빈공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빈공과는 당나라가 외국 사신들을 대상으로 시험 본 과거 시험입니다. 당나라가 외국 사신들을 대상으로 시험 본 과거 시험이죠. 발해, 신라 모두 빈공과에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의 수용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불교의 수용을 보시려면 요걸 좀 아셔야지. 불교의 수용. 여러분은 쓰지 마시죠. 저 혼자 한번 써볼게요. 저 혼자. 여러분 쓰지 마시고 우리 4세기 때 상황이 어땠죠? 4세기 때 상황이. 자, 중국 이쪽에 뭐가 있었어요? 전진이 있었고 밑에는 동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 있었고 백제 있었고 신라 있었고 가야 있었고 외가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전진 친구가 누구라고 했어요? 4세기 때 고구려 친구가 누굽니까? 신라. 자, 동진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백제 친구가 가야, 그 다음에 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불교는 여러분 이렇게 전파되는 거야. 불교는 전진이 고구려한테, 고구려가 신라한테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고 동진이 백제한테, 백제가 외한테 불교를 전파하는 겁니다. 예. 4세기 때 그 외교 상황을 보면 불교가 어떻게 전파되는가 알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책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써있죠, 여러분. 예. 자, 고구려는 여러분 소수림왕 때 전진으로부터 불교가 수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는 침유왕 때 동진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오고 신라는 여러분 여기 써있죠. 눌지왕 때 들어왔어요, 불교가. 그런데 여러분 법화왕 때 돼서야 공인이 되는 겁니다. 귀족들이 반발로.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왕권 약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신라죠. 그래서 여러분 눌지왕 때 불교가 들어왔으나 법흥왕 때 2차돈의 순교를 통해서야 공인이 됩니다. 자, 3번도 중요합니다. 신라불교 보시면 왕권과 밀착을 했고 그 다음 불교식 왕명을 가졌다. 법흥왕 무슨 뜻입니까? 불법을 흥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업설, 이거 중요합니다. 예, 왕은 전생의 부처였다는 겁니다. 왕은 전생의 부처였다. 자, 여러분 업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왕즉불 사상이라고 그래요. 왕은 전생의 석가모니였다. 예, 그러니까 모두 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업설 또는 왕즉불 사상은 온리 신라밖에 없어요. 신라밖에. 고구려, 백제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고구려, 백제는 굳이 나 전생에 석가모니였어. 그러니까 나의 집을 받아야 돼. 이런 말 할 필요 없었어. 왕권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근데 신라가 가장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굳이 나 전생에 석가모니였어. 그러니까 나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런 말 했다는 거야.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신라 왕권이 가장 약했기 때문에 신라만이 업설, 왕족불 사상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은 통일신라 중대 대표적인 승려는 2명 있죠. 통일신라 시대 대표적인 승려는 2명 있습니다. 원효와 의상이 있었죠. 자, 우선 보세요. 원효는 첫 번째,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합니다. 여러분 칠판 좀 봐주세요. 칠판. 예, 칠판 봐주시고 이렇게 써주세요. 자, 원효가 대승기 신론이란 책을 썼다는 게 아닙니다. 해설서를 달았다는 거예요. 금강산매경을 썼다는 게 아니라 해설서를 달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썼다는 거고, 그 다음에 종파 간의 조화를 추구했어요. 이걸 일심사상, 그 다음에 원융, 회통사상 또는 화쟁사상이라고 해요. 종파 간의 조화를 추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원효는 여러분 교종과 교종의 통합을 추구한 거지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주장한 건 아닙니다. 원효가 살았을 때는 선종이 있었으나 미약했습니다. 미약했기 때문에 원효는 선종에 관심이 없었어요. 원효는 교종과 교종의 통합을 추구합니다. 자, 교종과 교종의 조화를 추구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일심사상, 원융회통사상, 화쟁사상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불교의 대중화를 추구합니다. 아미타신앙. 나무 아미타를 외치면서 착하게 살면 누구나 다 극락에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예, 나무 아미타를 외치면서 착하게 살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원효는 무예가라는 춤과 노래로 평민들한테 불교를 전파했어요. 자,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시기, 평민까지도 불교를 믿게 된 시기, 통일신라 중대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원효와 의상에 의해서 이제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집니다. 왕과 귀족만이 아니라 평민까지도 불교를 믿게 되는 거죠. 원효는 무예가라는 춤과 노래로 불교를 전파한 거죠. 이건 뭡니까? 원효와 의상이 당나라로 유학 가려고 하는데 전날에 동굴 속에서 잠을 잤어요. 원효가 너무 목말라서 물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 다음날 깨보니까 그 물은 썩은 물이야. 그래서 원효는 알았죠. 진리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구나. 내 마음속에 있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종파가 있지만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은 하나잖아. 그러니까 종파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일심사상이 화쟁사상이 되는 겁니다. 종파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거죠. 자, 의상은 역시 아미타 신앙을 강조했죠. 그리고 불교의 대중화를 추구합니다. 예,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불교의 대중화. 자, 써주세요. 자, 아미타 플러스 관음 이 두 개를 통해서 여러분 불교의 대중화를 추구했어요. 원효는 아미타 신앙 하나만 가지고 불교의 대중화를 추구했죠. 근데 의상은 관음 신앙까지도 같이 합니다. 관음 신앙도 같이 했어요. 써주세요. 네. 자, 아미타 신앙과 관음 신앙을 통해서 불교의 대중화를 추구했고, 또 화엄정이 뭐였죠? 화엄정이 우주는 하나의 통일체야. 우주는 하나의 통일체니까 왕을 중심으로 통일하자 이거잖아. 그죠? 우주는 하나의 통일체니까 왕을 중심으로 통일하자. 그래서 여러분 신문왕의 전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의상은 우선 아미타 신앙과 관음 신앙을 통해서 불교의 대중화를 추구하고 화엄정을 통해서 신문왕의 전제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의상이 세운 절이 부석사입니다. 부석사.